시어머니가 웃으며 내민 서류 봉투 위에 나는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5에 시집 와서 이를 악물고 살림을 일궈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평생 땀 흘려 물려준 작은 가게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고 그것만이 두 아이의 미래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그 가게의 등기부등본을 내놓으라 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 어머니를 아셔야 합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2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어두운 부엌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서서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커다란 솥에 국을 끓이시던 뒷모습. 그 불빛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켜지고 가장 늦게 꺼지는 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기억합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손톱 사이사이에 고춧가루가 배어 있었고 겨울이면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맺히곤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어머니는 하얗고 고운 손을 하고 학교에 오셨는데 제 어머니 손은 언제나 거칠고 붉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손이 저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손이 새벽마다 시장 좌판 위에 반찬통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늘어놓았고 그렇게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바로 그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습니다. 제가 7살이던 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으셨다고 큰이모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다음날 새벽에도 시장에 나가셨다고요. 혼자 힘으로 딸 하나를 키워내고 가게를 지켜내고 작지만 가게가 딸린 건물 하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30년이었습니다. 제가 23이 되던 해 어머니가 저를 가게 뒷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건물주 이름 칸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러나 눈가에 미세하게 물기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누구한테도 내주지 마라. 그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3세 저는 그저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미리 정리하시는 건가 걱정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게 될 날을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집 가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딸에게 기댈 곳 하나는 남겨두고 싶으셨던 겁니다. 30년을 새벽마다 일어나 만든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딸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25이었습니다. 중매였습니다. 이모의 지인이 소개해주신 분이었는데 남편이 될 사람은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적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성실해 보였고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첫 만남에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5세 저는 사랑보다 안정을 원했고 설렘보다 믿음직함을 택했습니다. 시댁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이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큰아들, 시어머니가 유독 아끼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그 편에는 뚜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고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집안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라고요. 반면 제 남편에 대해서는 묵묵히 제 할 일 하는 애라고만 하셨습니다. 칭찬이라기엔 너무 담백했고 관심이라기엔 너무 옅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수익금에서 조금씩 모아두셨던 돈으로 예단을 준비해 주셨고 시댁에서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어주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 시대 보통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가게도 하나 갖고 있으니 참 든든하겠네.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며느리가 독립적인 걸 좋게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셈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칭찬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담보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있다는 것을 하객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는 종종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게는 잘 되냐? 장사가 괜찮으냐? 요즘 매출이 어떠냐? 저는 그것이 며느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가 잘 된다고, 단골이 늘고 있다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양념 비법 덕분에 손님들이 좋아한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좋은 일이네, 좋은 일이야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면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빠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장사 수완이 좋아서 가게가 아주 번창한다면서요. 친척들이 대단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들은 씨앗이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 시어머니가 조용히 심어둔 씨앗, 며느리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친척들 모두에게 각인시켜 놓는 것, 그것이 시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편을 들지도 않지만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지도 않는 그 어중간한 태도가 남편의 방식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다는 것을, 침묵은 언제나 더 강한 쪽의 편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처음 몇 년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물밑에서 시댁의 균열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그러니까 남편의 형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법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마다 큰형님 내외는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시댁에 나타났고,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시아버지조차 고개를 끄덕이시며 장남이 집안을 빛내는 거라고 흐뭇해하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 부부의 명절 선물은 초라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직접 만든 반찬 세트와 남편 월급에서 빠듯하게 마련한 과일 상자.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으시며 고맙다는 말 대신 수고했네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감사와 수고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저는 매번 삼키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님 내외의 명절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쇼핑백 대신 빈손으로 오는 날이 생겼고, 큰형님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빈도가 늘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거는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문을 닫았고 나온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가 물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시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저는 평화를 택했고 그 평화의 대가를 나중에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였습니다. 도둑질처럼 몰래 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울린 전화를 혹시 급한 일일까 싶어 받았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인 줄 모르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애 쪽으로 이번 달 300은 보내야 한다. 아버지 퇴직금도 다 들어갔으니까 네가 좀 더 보태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고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형님 사업에 돈을 보내고 있었냐고. 남편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고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이 좀 어려워서,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가족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 그 말은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입에서 그동안의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큰형님의 건축자재 유통사업은 처음 2년 정도는 순탄했다고 합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있던 시기, 아파트 재건축 붐을 타고 주문이 밀려들었고 큰형님은 마치 사업가로 태어난 사람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노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사업에 넣으셨습니다. 역시 내 아들, 이 정도면 믿고 맡길만 하다 하시면서요. 시아버지의 퇴직금까지 함께 들어갔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그 돈이 큰아들의 사업 자금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확신 앞에서는 늘 그러셨듯 한 발 물러서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운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는 3년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자재 주문이 줄었고 큰형님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상태였습니다. 창고를 늘리고 직원을 더 뽑았는데 갑자기 일감이 반토막 난 겁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고 빌린 돈의 이자가 쌓여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형이 좀 급하대. 100만 원만 보태줄 수 있겠니? 100만 원이 200이 되고 200이 500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보냈습니다. 형이니까, 어머니가 부탁하시니까, 가족이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돌려받은 적은 있느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총 얼마가 나갔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저희 부부가 1년 넘게 아끼고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남편이 야근 수당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가져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도 상의 없이 큰형님의 사업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남편이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말하면 네가 싫어할까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불편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는 불편,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는 불편,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불편. 남편은 그 모든 불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침묵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왔습니다.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형님 내외는 이전과 달리 기가 죽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으셨습니다. 유일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차리면서 마치 선언이라도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애 사업만 잘 되면 다 같이 잘 사는 거. 가족이 뭐냐? 한 배 탄 사람들 아니냐. 큰애가 일어서면 너희도 다 일어서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 같이. 그 말 속에 저의 가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그 작은 가게, 새벽마다 제 손으로 일구어온 그 공간이 시어머니의 계산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선이, 그 톤이, 그 자신만만한 태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가족이니까 내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처음으로 선명한 경계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이 가게만은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만든 것이고 내가 이어받아 지켜온 것이다. 이것은 시댁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긋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단단한 벽을 세워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 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특히 남편이 그 벽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혼자서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큰형님의 사업은 더 기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더 잦아졌고 남편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가게에서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는 표정,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는 모습,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참을 뒤척이는 등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끝나지 않을 무언가가.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 나에게는 솔직할 것이라는 부서지기 직전의 믿음. 불안은 예감이 되었고 예감은 어느 겨울 저녁 현실이 되어 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니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에 낯익은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큰형님의 것도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예고 없이 두 분이 함께 오셨다는 것은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큰형님, 그리고 남편. 남편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그 톤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의논이 아니라 통보의 어조였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다. 제 가게의 건물 지분을 담보로 잡히면 대출이 나온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숫자까지 정확히 꿰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제 가게의 가치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잠깐이면 된다. 사업만 정상화되면 바로 풀어주마.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역시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이 집에서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만 흘렀습니다. 베풀어야 하는 쪽은 늘 정해져 있었고 받는 쪽도 늘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당신도 이걸 원하느냐고 눈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생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의 사업, 어머니의 뜻, 그 앞에서 아내의 유산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미 받아들인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울먹이지 않도록,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조차 이 자리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걷히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날카로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가족이 어려운데 며느리가 생각을 해? 그 가게가 뭐라고? 그걸 붙들고 앉아서 가족을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그 가게가 뭐라고?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 가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꾸려가는 작은 반찬 가게, 시장 한 구석의 몇 평짜리 공간. 그것이 시어머니의 눈에는 큰아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언제든 내놓을 수 있는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12해가, 어머니의 30년이 새벽마다 불을 켜고 칼을 잡던 그 모든 시간이 고작 담보 서류 한 장의 무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뵈었을 때 이미 말을 거의 하지 못하셨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씀. 그 가게는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다. 누구한테도 내주지 마라. 약속해라. 어머니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손을 잡은 힘은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마치 그 약속을 제 살 속에 새기려는 것처럼. 저는 약속했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 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물기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콩나물 삶는 냄새, 김이 서린 유리창, 손님에게 건네는 인사. 어머니는 웃으면서 일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저는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 가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권리금이 아니었습니다. 담보로 환산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와 했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실에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된 적이 있었던가요? 결혼하고 10년, 저는 이 집에서 늘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준비할 때도, 시아버지 병간호를 할 때도, 조카들 학원비를 보탤 때도 저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의무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베풀 때는 가족이고 보호받아야 할 때는 남이 되는 이 구조 안에서 저는 줄곧 주는 쪽에만 서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수, 어려운 거 아는데 이건 잠깐이야. 석 달이면 자금이 돌아. 그때 바로 담보 빼줄게. 약속하지. 약속.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어머니와 했던 약속과 큰형님이 하는 약속 사이에서 어떤 약속이 더 무거운지 재야 하는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큰형님의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저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업이 기울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단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제 전부를 걸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남편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안함 뒤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도 형 사정이 안 좋은 건 아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맞지 않겠어.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문장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가게를 내놓아라. 다만 내 입으로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니 어머니와 형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아니 뼈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 남편의 침묵도 아팠지만 그 침묵을 깨고 나온 말이 아내의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밤마다 번갈아 우는 아이들을 안아 재우고 남편의 야근을 기다리며 식탁에 반찬을 덮어두던 수천 번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사람이 최소한 제 편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등을 돌려도 같은 이불 속에서 숨쉬는 이 사람만은 제 쪽에 서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제 쪽에도 어머니 쪽에도 서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쪽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묵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인은 동이었습니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거야. 대답을 해야지. 큰형님은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대출 신청서와 담보 설정 동의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대답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가운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명한 각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집에서 기능이었다. 며느리라는 기능, 아내라는 기능, 그리고 지금은 담보라는 기능. 저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밀어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한숨과 큰형님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 집에서 보낸 10년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 첫 해, 시댁 식구들 입맛을 외우느라 매일 밤 레시피를 적던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짠 것을 좋아하고 시어머니는 국물을 싱겁게 드시고 큰형님은 매운 것을 못 드신다. 그 노트에는 제 입맛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집에서 저를 지운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둘째를 낳고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서 산후 2주 만에 칼을 잡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힘들다고, 오늘만 좀 와달라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형 회사 일이 있어서 오늘은 어렵다. 조금만 참아. 그 조금만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 때 사흘밤을 꼬박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던 것도 저였습니다. 큰형님 내외는 둘째 날 저녁에 먼저 돌아갔고 남편은 홀에서 조객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국을 끓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 모든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천장의 어둠 속에서 10년의 장면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보호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아플 때도, 지칠 때도, 억울할 때도 저를 감싸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워지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 어둠이 끝나면 나는 나를 되찾겠다고.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열린 기억의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둠 속에서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묶어두었던 실타래가 한 올 한 올 풀리듯 끝을 알 수 없이 길고 촘촘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출산 당일, 분만실에서 나온 저를 남편이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받은 마지막 온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습니다. 꽃도, 미역국도 아닌 가게 열쇠를 들고 오셨습니다. 가게 앞에 단골 손님이 3번이나 왔다 갔다더라. 네가 없으니 장사가 안 된다. 빨리 나와라. 출산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큰형님 때 큰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미역을 고르고 한 달 내내 큰며느리 곁에서 산후조리를 하셨습니다.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호박죽을 쓰고 아이 목욕까지 시키셨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형수가 원래 몸이 약하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몸이 튼튼해서 출산 닷새 만에 칼질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그 질문을 삼켰습니다. 삼키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산후조리라는 것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때도 둘째 때도 가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가게가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가게가 있으니까. 그 말은 곧 네가 돈을 벌고 있으니 다른 것은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게가 있다는 이유로 이 집의 어떤 돌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가게는 저의 힘이었지만 동시에 이 집이 저를 외면하는 가장 편리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차이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추석이든 설이든 명절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오후에 도착해서 아이들 손을 잡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 이거 용돈이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 먹어. 하얀 봉투가 큰며느리 손에 건네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붉은 점이 찍혀도 아무도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반찬 가게 하니까 음식 솜씨가 좋아. 올해도 수고했다. 내년에도 부탁할게. 그것이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명절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큰며느리에게는 고생했다는 위로와 용돈을, 저에게는 내년에도 부탁한다는 말을.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아니, 일꾼에게도 품삯은 줍니다. 저는 품삯조차 받지 못하는 당연한 노동력이었습니다.
남편과 싸운 밤들도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큰형님에게 빌려준 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형 회사가 좀 어려운데 잠깐만 도와주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한 번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금액은 점점 커졌고 돌아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제가 항의하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이니까 한 번만 더 도와주면 형이 자리 잡을 거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번만 더가 몇 번째인지를. 10번이었습니다. 10번에 한 번만 더. 그리고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돈. 그것은 형제간의 우애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고른 채소 하나하나 다듬어 반찬통에 담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고개 숙여 건넨 것들. 그렇게 벌어온 돈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시간이었고 제 땀이었고 제 허리와 손목과 잠 못 든 새벽들이었습니다. 가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가게는 재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에 불이 켜지기 전에 도착해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헐레벌떡 뛰어와 셔터를 올리는 일, 단골 할머니가 오시면 덤으로 깍두기 한 통 더 챙겨드리던 일,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이 뜸해서 혼자 가게 구석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일, 그 모든 순간이 저였습니다. 가게는 제 이름이었고 제 하루였고 제가 이 세상에 서 있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게는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걸로 네 힘으로 서거라.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네 두 발로 서거라. 그 말씀이 유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플 때도, 울고 싶을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큰아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 삶을 담보로 걸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원래 자기네 것이었던 것처럼.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당연하다는 얼굴. 그 얼굴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사람이라고. 네 것은 곧 우리 것이라고.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환상에 기대어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겠지, 언젠가는 나도 이 울타리 안에 들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구석에 두는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가 낡으면 버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 위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마침내 연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닌 선택하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오래전부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모서리가 세월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7번째 한 번만 더를 말했던 그 밤에 저는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던 그날의 공기까지 기억납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제 이름 석자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쓰고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울타리 밖에서 혼자 설 수 있을까 하는 익숙한 것을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지금 새벽빛이 방 안으로 번지는 이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확신. 어머니가 주신 가게, 그것은 저의 두 발이었습니다.
그 두 발을 내어주면 저는 무릎으로 기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기는 어미를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혼 신청서. 3년 동안 접혀있던 종이에는 깊은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얼굴처럼, 마치 제 마음처럼 주름지고 눌린 자국들.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 종이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 헬쑥한 얼굴. 하지만 그 눈 안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게 열쇠도 함께. 아이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큰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대다자로 뻗어 자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베개를 꼭 안은 채 웅크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제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안 치고 계란을 풀면서 이 평범한 아침이 어쩌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내고 국을 데우는 동작이 오히려 평소보다 정확했습니다. 끝을 결심한 사람이 이렇게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서류를 처음 준비하게 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고 거실로 나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또 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보낸 뒤였습니다. 저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통장에서 아이들 학원비와 가게 운영비로 모아둔 돈에서.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이번만 넘기면 정상화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몇 번째 듣고 있는 것인지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배우자 권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치 금지된 것을 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게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남편이, 시어머니가, 시형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것인지. 검색 결과를 읽으면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처음으로 법률사무소 문을 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 번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중간중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더니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는 부인의 특유재산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특유재산. 변호사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오직 본인의 것이라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도 없고 배우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땅이 적어도 법 앞에서는 제 것이라는 사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그토록 큰 위안이 되리라고는 몰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었고 저녁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고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게 등기부등본 원본을 발급받아 넣어두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형에게 보낸 송금 내역,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금액들의 기록, 가게 수입과 지출 명세서, 그리고 아이들 학교 서류, 건강 기록, 양육에 관한 모든 것을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누군가 보았다면 그냥 정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탈출 경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실제로 작성한 날, 저는 아이들이 잠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끈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이름을 쓰는 것이 왜 그렇게 무거운 일인지 3글자일 뿐인데 슬펐습니다. 28에 이 남자와 함께 꾸려갈 미래를 그렸던 그 시절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그러다 또 죄책감이 덮쳤습니다.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찢기게 될 아이들. 큰아이는 이제 겨우 9살, 작은 아이는 6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 이 감정들이 파도처럼 번갈아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슬픔, 해방, 죄책감, 걱정, 그리고 다시 슬픔. 저는 그 모든 파도를 맞으며 끝내 서명을 마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정어머니를 떠올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편찮으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계셨고 혈압약도 늘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를 내셨지만 저는 그 밝음 뒤에 숨긴 신음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시집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딸이 이혼 서류를 서랍에 넣어두고 산다는 것을. 어머니가 평생 일군 가게를 시댁에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말하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켰습니다. 매번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화장실 세면대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그 모든 날들이 오늘 아침 이 부엌에서 계란을 부치는 저를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서랍 속에서 숨 죽여 기다리던 서류가 오늘 드디어 가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리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10년 전 시집 오던 날의 사진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통통하고 환하게 웃던 얼굴. 지금의 얼굴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볼은 꺼졌고 이마에는 잔주름이 새겨졌고 입꼬리는 내려앉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달랐습니다. 10년 전 그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지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 가족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불안, 사랑받아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눈은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했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큰아이가 눈을 비비며 밥상에 앉았고 작은아이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숟가락을 쥐어주고 우유를 따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저는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조용히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속한 가족회의는 오전 10시였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평소처럼 아이들 아침을 마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약속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버스에 태워보내고 현관문을 닫았을 때 집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몸이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부엌 식탁 의자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습니다. 마치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니, 선고를 내리러 가는 사람처럼. 가방을 열어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안내문, 양육권 관련 조항에 표시해둔 부분, 재산분할 명세서, 3년 동안 한 장씩 모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묶음이 되어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증거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10시에 온다. 큰아들도 온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끊는 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도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리라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늘 그랬으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한 적 없는 며느리가 오늘도 결국 도장을 찍으리라 믿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화장대로 가서 얼굴을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를 단정히 묶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현관 초인종이 울린 것은 9시 50분이었습니다. 그들은 10분 일찍 왔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걸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로 시아버지, 그리고 큰아들 내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왔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작은 회피가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5명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상석에 앉았고 큰아들은 양복상의 단추를 풀며 소파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며느리는 시어머니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가장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거리가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가져와 그들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인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했지? 한마디였습니다. 물음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하는 확인.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불안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항상 그랬으니까요. 시키면 했고 참으면 넘어갔고 울어도 소리 없이 울었으니까요. 오늘도 그럴 것이라 믿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 시간이 떠올라서 웃음이 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새벽에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말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은 연습하지 않아도 입 밖으로 나오는 법이니까요. 네, 결정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갈색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여기 가게 서류요. 흰색 봉투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혼 서류입니다. 갈색 봉투를 남편 쪽으로 밀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 똑, 똑 3번이 지나도록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저는 천천히 지켜보았습니다. 만족이 의아함으로, 의아함이 당혹으로, 당혹이 분노로 바뀌는데 3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갈색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안에 든 서류 첫 장을 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찻잔을 든 채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어 저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갈색 봉투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손을 뻗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아팠습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어머니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든 겁니다. 반죽을 치대고, 가마솥 불을 지피고, 손님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하며 지은 가게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 가게를 맡기셨습니다. 지키라고,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저에게 이걸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받은 게 얼마인데 시집 와서 이 집 밥 먹고 이 집 지붕 아래서 잤으면 그게 다 빚인 줄 알아.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새벽에 어머니의 앞치마를 안고 울 때 이미 다 울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분노 앞에서 흘릴 눈물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받은 것은 차별과 무시와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며 명절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할 때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차를 태워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돈을 보탠 적은 있어도 이 집에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10년 동안 은혜를 갚고도 남을 만큼 이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가게만 내놓으면 다 잘 될 거야. 큰아들 회사가 살아나면 너한테도 다 돌아와. 회유였습니다. 분노가 통하지 않자 회유로 바꾸는 것. 그것도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했던 10년이 그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의 기쁨도, 명절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던 밤의 외로움도, 시어머니가 소리 지를 때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던 그 등도, 전부 당신이 말해야 할 때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다그칠 때 당신은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을 때 당신은 모른 척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해준 가장 많은 말은 좀 참아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저한테는 대답이었어요. 이 결혼에서 나는 혼자라는 대답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시아버지도. 거실에는 시계 소리와 시어머니의 가늘어진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끈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흰색 봉투를 다시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게 서류를 보여준 것은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갈색 봉투는 남편 앞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갈라진 울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을 겁니다. 죄책감에 되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밑의 땅이 단단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섰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가로수 아래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떨고 있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차분했던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어머니의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접어서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코끝에 대니 콩기름 냄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천의 까끌까끌한 감촉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어머니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딱 그 두 글자. 그리고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울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에는 눈물 대신 방향이 담깁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평범한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응, 먹었어. 엄마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가게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가게. 이제는 나의 가게. 내일도 새벽에 불을 켜야 합니다. 반죽을 치대고 가마솥에 불을 올리고 손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새벽이 두렵지 않다는 것,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지 않다는 것. 스스로 선택한 고요는 누군가에게 강요당한 침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을 나서고 나서도 남편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뭔데 혼자 결정해? 그 다음에는 달래듯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애들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에는 협박에 가까운 말도 했습니다. 이혼하면 너도 힘들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난 뒤였습니다. 가게의 등기부등본, 어머니의 유언장, 상속서류 일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게는 혼인 전 제 명의의 상속재산이었고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 병원 기록, 누가 실질적으로 돌봐왔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할 수 있도록 남편은 2번 더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많았습니다. 자기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참기만 하던 여자가
서류를 펼치며 조목조목 말하는 것이 낯설었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의 며느리로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아내로도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말을 하는 순간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마음속으로 연습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달 반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왔습니다. 가게는 온전히 제 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고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은 격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조용히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나와 가게에서 2정거장 거리의 작은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혼인생활 10년이 넘었는데 정작 제 것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은 트럭 반 칸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의 제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적은 짐은 새 출발에 오히려 어울렸습니다. 이삿짐을 풀던 날 밤 아이들과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었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둘 다 묵묵히 면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많이 웃을 거야. 두 아이가 동시에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게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야.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넓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것만으로 이미 달랐습니다. 가게를 다시 일으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운영하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어머니 시절에는 12가지가 넘던 메뉴를 6가지로 줄였습니다. 잘 되는 것만 남겼습니다.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잡채와 녹두전은 주말 메뉴로 돌렸습니다. 대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배달 앱에 가게를 등록하고 포장 용기를 연구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대로 해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것을 6시로 바꿨습니다.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장보기 대신 전날 밤에 식재료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틀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나의 삶에 맞게 고쳐나간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은 예상했던 것보다 따가웠습니다. 골목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했대. 시댁을 버린 거래. 남편이 불쌍하지. 장을 보러 시장에 갈 때면 아는 얼굴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시선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서기로 결심해도 남들의 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드시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만큼 하는 거 대단하다. 점심시간마다 오시던 회사원분이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반찬은 엄마 손맛 같아요. 택배 주문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응원이 가까운 사람의 비난보다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가게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올케 언니는 가끔 아이들을 데려가 밥을 먹이고 학용품을 사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잘한 거다, 못한 거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번호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하나?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또 돈 이야기일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가 결국 눌렀습니다. 나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명절 때 술상 앞에서 들었던 그 굵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늘고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왜 미안한지, 뭐가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까. 그 무거운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얼마나 많은 밤이 필요했을까. 네, 저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화를 받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화해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끊어짐 그 자체가 답이 됩니다. 시아버지의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팽팽했던 줄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조심스럽게 풀어준 것 같은 느낌. 계절이 바뀌고 가게 앞 화분에 새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화분에 매년 봄이면 꽃을 심었습니다. 제라늄, 봉선화, 어떤 해에는 이름 모를 들꽃을 가져다 심기도 했습니다. 가게 앞에 꽃이 있으면 사람 발길이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꽃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대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심었습니다. 작은 아이와 함께 화원에 가서 고른 분홍빛 제라늄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투박하고 갈라진 손, 반죽을 치대고 국물을 맛보고 그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 주시던 기억. 어머니는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대신 손으로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긴 설명 대신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학교 앞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예전에 7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시댁에 건네던 돈도 남편의 회식비도 명절마다 들어가던 비용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서 새어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벌어들이는 것이 고스란히 나와 아이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단순한 구조가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겪어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많이 웃는다. 작은아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안 그랬어.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지 못하던 시간도, 지금 웃고 있는 시간도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삿짐을 풀던 밤, 컵라면을 먹으며 했던 그 말, 더 많이 웃겠다던 약속. 거창한 것을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아이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친정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미루고 또 미뤘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혼 후 정신없이 지나간 몇 달 동안 어머니께 전화는 드렸지만 얼굴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볼 면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어머니 앞에 서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무너지면 안 되는 시간이었기에, 스스로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야 했기에 그 얼굴을 마주하는 걸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큰아이의 학교 운동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가게 문을 하루 닫았습니다. 개업 이후 처음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릴 적 이 풍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계셨습니다. 고추를 널고 계셨는데 허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굽어 있었습니다. 대문 소리에 고개를 드셨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눈가도, 입가도, 이마도. 제가 시집간 뒤로 어머니는 혼자 늙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발걸음이 빨라진 걸 저는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금세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였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은 언제나 같은 맛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속이 든든해지는 그런 맛. 밥을 먹으며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담보로 내놓으라 했던 일, 남편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라 했던 일,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혼장을 꺼냈던 일, 또 지금 가게를 다시 열고 아이들과 살고 있다는 것까지. 말하는 동안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국을 끓이고 손님상을 날랐던 손.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시며 내 거다, 누가 뭐래도 내 거다 라고 하셨던 그 손. 잘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켜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혼장을 내밀던 날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던 날에도, 아이들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밤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던 날,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세상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가게가 제게 무엇이었는지를. 처음에는 단순히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 생계를 이어갈 수단.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가게는 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하고 국물을 우리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이 그 작은 공간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가게로 저를 키웠고 저를 공부시켰고 시집 보낼 때 혼수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게를 지킨다는 것은 어머니의 인생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시댁은 그 가게를 숫자로만 보았습니다. 담보가치, 대출 한도, 처분 가능한 자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여자가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무게라는 것을. 그 무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놓으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큰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가끔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진열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크면 가게 할래. 걸레를 든 채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싶다는 마음이 자란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 모습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스스로 서 있는 어른의 뒷모습,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정직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마다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내일 가게에서 나도 꽃에 물 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해하고 훨씬 빨리 적응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이고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가게 앞에 작은 나무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판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이 가게의 주인이자 내 인생의 주인.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 하루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화분 위에 제라늄이 아직 마지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가게 문 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자리에서 저는 스스로를 되찾았습니다. 남들이 써준 이야기 속에서 살다가 비로소 제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친 것입니다. 거창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 밥을 차리고 잠들기 전 내일을 기대하는 것.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제 인생의 후반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오든 이 가게 앞에 서서 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배운 삶의 방식이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단 하나의 유산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간판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간판도 그랬을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쌓이는 날에도, 손님이 없는 텅 빈 오후에도 그 간판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흔들리되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이제는 제가 배워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가게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이 공간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밴 오래된 기름 냄새, 조리대 위에 잔 흠집들, 수없이 열고 닫은 서랍의 손잡이,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때였고 이제는 제 손때가 그 위에 한 겹 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가게를 작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 두 세대의 여자가 온 힘을 다해 살아낸 시간이 들어있다는 것을.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더 바빠질 것입니다. 작은 아이도 금방 클 것입니다. 가게도 좋은 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저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바닥을 짚고 일어선 사람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온 찬바람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국물이 끓고 있었고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곧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